네, 안녕하세요. SCK와 한국델캠이 함께하는 부품 가공을 위한 제조 사이클 개선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토데스크 총판 SCK의 오토데스크 엔지니어 이승열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 한국델캠의 캠 전문가 이원영 책임과 함께 웨비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델캠 전략마케팅본부 이원영입니다. 한국델캠은 캐드캠 CAE 전문 업체로서 오늘은 인벤터를 이용하여 캐드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웨비나의 목차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캠 사이클에서는 2D 도면을 활용한 인벤터 캠 가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2D 도면을 활용한 인벤터 3D 모델링을 진행한 후에 해당 모델링을 가지고 인벤터 캠 가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스팅 사이클에서는 가공을 위한 모델 배치 최적화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캐드 프로덕트 디자인 매뉴팩처링 콜렉션 PDMC에는 설계에서부터 제조까지 필요한 다양한 제품군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인벤터와 인벤터 캠 그리고 인벤터 네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인 캠 사이클에서 2D 도면을 활용한 인벤터 캠 가공 데몬스트레이션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오토캐드에서 작업을 한 오토캐드 도면이 인벤터의 도면으로 지금 불러와졌는데요. 해당 도면의 정보를 보시면 높이값이 20을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면을 가지고 인벤터에서 곧바로 캠 데이터를 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면도의 스케치 부분을 불러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재 설정을 시작을 해주셔야겠죠. 소재 설정은 소재를 기준으로 저는 상단 중심부의 원점을 설정을 할 거고요. 이제 스톡 소재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외곽 가공과 상단의 페이스 가공을 위해서 1mm만큼의 여유값을 지정을 하고 하단 부분은 전체 모델의 높이값인 20을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근데 거기서 제가 1mm 여유값을 줘서 21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확인을 해보시면 설정된 소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페이스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가공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공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 라이브러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구를 따로 저장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작업을 해 놓은 제 공구 통해서 페이스 가공을 위한 큰 지름의 페이스용 공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영역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페이스 가공은 소재 전체를 가공하기 때문에 소재의 전체 영역이 자동으로 잡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작업하고자 하는 페이스에 해당 스케치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해당 높이가 페이스 가공으로 곧바로 생성이 되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외곽 가공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2D 프로파일 가공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구 통해서 2D 프로파일 가공을 위한 조금 더 작은 공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윤곽선을 외곽으로 선택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제 2D에서 가공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3D 모델링이 높이값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역을 지정을 이렇게 주의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곽 부분을 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 외곽 부분의 방향을 지정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면은 높이값이 이제 치수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가공 시 치수값을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도면이 나와 있는 위치에서부터 제가 모델의 높이값만큼 2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여유 있게 가공하기 위해서 21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황삭 패스 값을 한 번 더 돌아서 가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공구의 크기 기준으로 피치 값은 7로, 그리고 스텝 다운 값은 2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부분에 대한 툴패스가 외곽 부분에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도면으로 돌아가서 이제 홀 부분에 대한 정보값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4개의 M4 깊이 8의 탭 정보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먼저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도 뷰로 다시 설정을 해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드릴 가공을 하기 위해서 드릴 툴 패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공구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탭 공구를 하기 전에 이제 센터 드릴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센터 드릴 공구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가공 영역은 도면에서 제가 가공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해당 중심점이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높이 값을, 홀 깊이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홀 기준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깊이 8의 탭이었기 때문에 값을 -8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화면과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옵션을 드릴 팁 옵션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팁까지 관통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여유 있게 1mm 관통 깊이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드릴 가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센터 드릴 작업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이어서 곧바로 탭 가공 툴 패스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구통에서 탭 가공을 위한 탭 공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공 영역은 앞에서 설정한 탭에 해당하는 위치를 동일하게 중심점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높이 값도 이제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제가 도면에서 확인한 -8의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미리 보기로 확인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깊이 8을 가지는 탭까지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도면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다른 홀들은 지름 4.5를 가지는 홀이 관통홀이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카운터 보어 8의 깊이 4.5의 정보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밑에 부분만 이번에는 가공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지름 4.5의 관통 홀을 먼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평면도로 작업을 돌려놓고 드릴 부분에서 공구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구통에서 지름 4.5의 드릴 공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가공 영역에서 선택된 포인트를 저는 하단의 중심 부분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관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홀 상단에서 소재 하단까지로 모두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모두 관통하는 홀이 생성이 되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드릴 팁 옵션을 켜주시면은 이제 아예 소재를 모두 관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1mm 정도의 값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통 드릴이 만들어졌고요. 네, 앞에서 확인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카운터 보어 8에 깊이 4.5 작업을 할 텐데 하단 부분은 열려져 있는 영역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포켓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공할 수 있는 조금 작은 지름의 플랫 공구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가공하고자 하는 영역은 이제 라인에서 해당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면 네, 도면 기준으로 자동으로 이제 안쪽 부분이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졌고요. 이제 높이는 제가 설정한 스케치 기준으로 해당 스케치에서 4.5만큼의 높이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보 값을 이제 입력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작은 공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스텝 다운 깊이를 1 정도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름 기준으로 한 4mm 정도의 피치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공 여유 없이 이제 정삭 왕 가공을 할 거고요.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툴 패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옵션을 조금 더 지정을 해주시면 절삭 구간이 아니더라도 비절삭 구간인 공구 진입 경로인 램프 진입 경로까지도 이제 플런지 같은 옵션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다르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2D 도면을 활용한
캠 데이터가 모두 작업이 되어졌고 이 부분을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를 제가 해보면 이제 페이스 가공에서부터 외곽 가공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드릴 가공과 탭 가공, 그리고 열린 부분의 포켓 가공까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2D 도면을 활용한 인벤터 캠 가공 데모를 먼저 시연을 해드렸고요. 이제 이어서는 SCK의 이승열 차장님이 2D 도면을 활용한 인벤터 3D 모델링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2D 데모로 보셨을 때는 높이값을 사용자가 도면을 보고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저는 3D 모델링을 통해서는 자동으로 모델의 깊이값을 인식하는 것을 또 캠 데모로 보여드릴 거고,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이제 3D 모델링 하는 부분을 먼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CAD 파일을 이용을 해서 인벤터에서 어떻게 모델링을 쉽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뭐 회사에서 그 3D 설계를 이제 전환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3D 설계를 이제 막 도입을 하시려고 하는 회사도 있겠죠. 그리고 뭐 2D, 3D를 이제 병행해서 쓰시는 회사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뭐 회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D로 우선 뭐 전환을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3차원 도면하고 2차원 도면을 이제 적절히 그 믹스해서 쓰시는 방법이 좀 가장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3D 데이터로 어떻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D 도면을 가지고 이제 3D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선 CAD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캐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인벤터로 붙여넣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CAD 데이터를 이제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AD 도면이 업데이트가 되면 인벤터에서도 같이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방법 다 오토캐드 도면이 정확해야 된다는 이제 공통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믿음과 신뢰의 워크플로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실제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인벤터고요. 제가 오토캐드에서 도면을 좀 띄워봤어요. 뭐 일품 1도로 하시는 회사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파일 하나에 도면을 이제 여러 개 그리시는 회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선 이제 오토캐드에서 데이터를 한번 인벤터로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그냥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인벤터로 가서 이제 스케치 한 다음에 XY 평면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XY 평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그냥 바로 컨트롤 V 하시면 CAD 도면이 바로 붙어요. 여기에서 어느 곳에 부착할지 그냥 선택하면 이렇게 바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한번 이동을 시켜 볼게요. 이동을 하고 이동시킬 데이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저는 이게 왼쪽 하단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여기에서 스냅이 있어요. 그래서 가상 교차점을 이용해서 선이 없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원하시는 원점에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스케치를 제가 배치를 했고, 그리고 측면도도 붙여 넣어야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CAD로 돌아가서 측면도를 한번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선을 복사하고 컨트롤 C, 그리고 인벤터로 돌아가서 스케치 하신 다음에 어느 평면에 할 건지 YZ 평면 선택을 하고 여기에 그냥 컨트롤 V로 붙여 넣으면 돼요. 바로 컨트롤 V로 붙여 넣으면 되는데 측면도의 지금 방향이 위로 지금 돌아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CAD에서 로테이트 해서 붙여 넣으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여기 인벤터 상에서 바로 회전을 하셔도 됩니다.
회전을 해서 중심이 어딘지 선택을 하고 이제 90도 마이너스 네,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하신 다음에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을 하고 우선 치수 위치를 좀 이제 치수 위치를 수정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동을 해서 기준점을 선택을 하고 여기 원점에 부착.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필요한 이제 그 평면도하고 측면도를 부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돌출하시면 됩니다. 돌출하고 이제 필요한 스케치의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근데 지금 뭐 필요 없는 프로파일이 많이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케치 2번으로 돌아가서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의 선들은 선택을 하고 구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구성으로 바꿔주고 스케치 마무리. 그 다음으로 한번 돌출을 해보겠습니다. 돌출해서 필요한 프로파일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방향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돌출을 할 때 여기 아까 두께 보셨나요? 도면에서 지금 두께가 20mm거든요. 네, 20mm가 여기에서 이제 20mm라고 입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치수를 지워주고 오토캐드에서 그 가져왔던 치수가 있거든요. 요거 그냥 선택 딱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해주시면 서로 연계가 되죠. D23이라고 매개 변수가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높이 값에 대해서도 이제 돌출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측면도도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측면도도 완성을 해서 지금 여기는 교차의 관통으로 해야 되겠네요. 교차의 전체 관통.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3D 모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썼던 스케치 2번에 가시성을 켜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더 작업을 할 텐데 먼저 홀을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벤터에서 홀을 가공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M4라고 되어 있네요. 나사가 4mm짜리 탭인데 인벤터에는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규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M4mm짜리 선택해서 어느 구멍에 뚫을 건지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필요한 위치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 누르면 이제 탭이 뚫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를 이제 뚫어야 되는데 이제 카운터 볼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구멍을 뚫고 지금 이제 유형을 구멍에 카운터로 선택을 하면 여기 지금 그 카운터도 이제 규격이 있잖아요. 이걸 가공을 할 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규격집을 보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구멍 유형 중에 틈새 구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 구멍이 아니라 틈새 구멍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어느 이제 나사에 맞는 그 이제 자립하기 규격을 쓸 거냐 여기에서 뭐 GIS도 있고 ISO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규격을 선택을 이제 하시고 여기에 어떤 이제 나사가 결합이 되는지 육각 볼트가 아니라 소켓, 소켓 헤드 이걸로 선택을 하고 우선 이제 위치를 지정을 해볼게요.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위치를 지정을 하시고 나사 규격을 바꿔볼게요. 나사 규격을 바꾸면 이렇게 치수가 이 나사 규격에 맞게 카운터 치수가 바뀌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바꿔보니까 M4짜리가 이 규격에 맞는 이제 카운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규격집을 별도로 찾으실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끝에가 지금 완전히 뚫려 있는데 이 부분만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아까 제가 구성선으로 바꿨는데 다시 한번 원래 실선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이제 여기 제가 깊이를 지금 뚫을 거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깊이 같은 경우에 지금 카운터에서 썼던 깊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연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뭐 4.6mm, 4.5mm 이렇게
뚫는 게 아니라 저기 카운터 보어 있죠. 여기 카운터 보어를 더블 클릭해보면 지금 이 깊이 값은 D40이라는 매개 변수를 쓰고 있어요. 카운터 보어의 깊이는 D40. 예, 그래서 D4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8mm가 아니라 D40. 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제 이 깊이 값까지 서로 연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가시성을 꺼서 네, 이렇게 3D 모델링을 2차원 도면만 가지고 이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었고, 이제 다음 부품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왼쪽에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생긴 도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이는 게 아니라 오토캐드 도면하고 인벤터하고 서로 이제 연동될 수 있게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가장 틀린 점은 스케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우선 여기에서 가져오기라는 버튼을 입력을 해서 쓰게 됩니다. 우선 가져오기 한번 눌러볼까요? 예, 가져오기 클릭해서 어떤 도면을 인벤터에 연동을 시킬 건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AD 도면 선택하고 어느 평면에 부착할 건지 우선 XY 평면 선택하고 부착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오토캐드에서 그냥 전체 도면이 이렇게 다 불러와지거든요. 여기에서 우선 필요한 이제 레이어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우선 여기 왼쪽에 검색기에 한국델캠 웨비나라고 하는 도면이 왔지요. 여기에서 도면층 가시성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필요한 레이어만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우선 치수 부분을 좀 꺼볼게요. 치수 부분의 레이어를 끄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한번 이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평면도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평면도 부분만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도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오리기라고 하는 버튼 누르시면 필요한 부분만 잘라낼 수 있어요.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이제 데이터가 이제 잘라졌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원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여기에서 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변환하시고 여기에서 찾기에서 이게 원점만 어딘지 지정을 해주시면 여기 원점 지정해주시면 바로 이게 이제 그 원의 중심이 원점으로 이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면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제 추가 선택하셔서 어느 평면에 복제할 건지 이번에는 XZ 평면이 되겠네요. XZ 평면에 복제를 시키고 지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야 되니까 제가 잘라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리기 선택해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고 잘라내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변환해서 어디를 원점으로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렇게 부착까지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부착까지 다 됐고 이번에는 이제 필요한 선을 이제 투영을 해서 쓰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져오기로 한 이제 CAD 데이터는 여기에서 바로 돌출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스케치 눌러서 이제 스케치 평면을 선택을 하고 형상 투영을 하는 겁니다. 이제 형상 투영을 하는데 여기에 DWG 형상 투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DWG 형상 투영 선택하셔서 아까 제가 가지고 온 선을 이렇게 투영을 시켜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캐드가 업데이트가 되면 이 인벤터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그 연결된 형상 투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선택하셔서 한꺼번에 이렇게 투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제 선을 이제 투영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높이 값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D 스케치를 다시 시작해서 형상을 투영을 시키겠습니다. 높이 값에 대한 형상들을 좀 투영을 시켜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치수를 넣어 볼 텐데 이 치수를 기입을 하면
이제 연계 치수라고 하는 걸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이, 오토캐드 선이 높이가 바뀌면 이것도 같이 치수가 바뀌게 되는 거죠. 또 연계 치수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높이 값도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필요한 높이 값까지 제가 지금 다 치수를 이제 만들어냈고, 이제 돌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으로 한 다음에 이 치수는 지우고 여기 20mm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토캐드에서 이게 오토캐드에서 높이 값이 바뀌면 인벤터에서도 이제 모델링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확인.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알려드릴 텐데, 지금 이제 스케치랑 모델링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겹쳐서 선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옵션을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도구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가시면은 이제 스케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스케치 화면 표시를 어떻게 할 건지, 기본값이 0으로 돼 있을 거예요. 0이 아니라 이 값을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로 해주시면은 모델링 안에 숨어 있는 스케치 선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이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옵션을 항상 켜고 보통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2번 들어가서 필요한 선, 이제 형상 투영해서 필요한 선을 이제 클릭 해서 스케치 마무리하고 돌출. 돌출해서 필요한 부분 깎아내고 거리를 실제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형상 투영하고 필요한 선들. 여기에 이제 필요한 선들 이제 돌출을 해서 나머지도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치수를 선택해서, 이게 돌출, 그리고 여기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 형상 투영을 진행을 하고, 이제 여기도 지금 돌출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선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돌출한 다음에 높이 값은 5mm.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 구멍하고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멍 홀만 뚫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스케치 선택하고 형상 투영. 이렇게 해서 구멍까지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홀만 남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형상 투영 시켜서 이제 필요한 원을 투영을 시켜주시고 홀을 뚫어주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필요한 이제 나사 선택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벤터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업하는 걸 제가 좀 잠깐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설계, 지금 여기 끝에 만약에 뭐 챔퍼가 나중에 새로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부분에 이제 뭐 못따기가 뭐 0.5mm로 생겼다. 나중에.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생겼는지 뭐 이런 히스토리를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못따기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은 여기 주 작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소 작성을 해주시면 여기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기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제가 그렸고, 그리고 주석을 한번 달아 볼게요.
주석을 달아서 여기에 뭐 가공팀 김반 김이 뭐 저기 C 0.5로 추가 부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몇 월 며칠에 언제 이런 것들이 뭐 추가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2차원일 때는 뭐 그냥 뭐 텍스트나 이런 걸로 이제 기입을 하셨을 텐데 인벤터에는 이렇게 그 좋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벤터 한번 CAD 도면에서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구멍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선택을 해보니까 지름이 30인데 이거를 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0으로 바꾸고 여기에서 CAD 도면에서 저장을 하면 인벤터에 이렇게 번개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번개 마크 클릭하면 3D 모델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2D랑 3D랑 연동을 하실 수도 있고 이게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좀 그 2D, 3D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렸고 이제 3D 모델링을 활용해서 이제 인벤터 캠에서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제 한국 델캠의 이원영 책임께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앞서 모델링 한 3D 모델링을 가지고 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는 모델은 방금 보셨던 작업한 3D 모델링이고요. 이제 여기서 소재 정의부터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셋업 부분을 가보시면은 원점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소재 박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제 원점을 저는 중심 상단에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스톡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3D 모델링이기 때문에 XY 치수 이외에도 높이 값을 인벤터에서는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D에서 가공을 하실 때와는 다르게 해당 모델링의 깊이 값을 따로 확인하실 필요 없이 여기서 설정이 자동으로 되어지고요. 저는 이제 상단면과 그리고 외곽면 그리고 이제 하단 부분까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 1mm씩 옵셋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치수 값이 표시된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이제 소재를 설정하셨으면은 가공 시 사용할 가공 공구도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도구 라이브러리를 보시면은 내 라이브러리에서 공구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에서 사용할 공구들을 제 개인 공구통을 만들어서 다 작업을 해놨고요. 번호도 이제 공구 번호를 지정을 하였고 이제 해당 공구통은 이렇게 내 라이브러리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내보내기, 불러오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공구를 사용하는 다른 작업자들과 해당 공구통을 공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상단에 면치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모델의 상단면을 인식하기 때문에 곧바로 인식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어서 모델의 외곽 부분에 황삭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2D 포켓 가공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볼 텐데요. 이제 가공 시 사용할 공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영역은 모델의 영역을 설정을 하시면 3D 모델이기 때문에 해당 영역이 손쉽게 설정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높이 값도 제가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이제 모델의 상단에서 모델의 하단이 높이 값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져서 설정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조금 여유 있게 더 가공을 하시려면 이제 여유 값을 주고자 하는 -1 정도의 여유 값을 더 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구 기준으로 피치 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제 황삭 가공이기 때문에 바닥 가공 여유만 0으로 두고 측벽 가공 여유 값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텝다운 깊이 값을 2mm 정도로 지금 설정을 하였고요. 자, 이 상태에서 툴패스를 생성을 해보시면 이제 외곽 황삭 툴패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황삭 툴패스는 이제 보통 많은 작업자들이 쓰시는 일반 황삭 툴패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어서 같은 외곽 황삭 가공을 할 때 2D 어댑티브 황삭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구는 같은 공구를 설정을 하고요. 영역도 동일하게 설정을 하고 높이 값도 동일하게 모델 상단에서 하단부터
여유값을 주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공 여유도 측벽 가공 여유만 설정을 하고 이제 툴패스를 생성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모델의 외곽 부분에 이제 최적 황삭 툴패스가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성된 툴패스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황삭 가공을 하더라도 이제 모양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황삭 가공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황삭은 XY 피치 값을 상대적으로 많이 주고 절임량은 적게 주어서 가공하는 황삭 가공 방법이고요. 보통 작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깊게 가공할 때는 공구가 횡령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깊은 가공에서는 공구 떨림과 측벽 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절임량을 좀 작은 값으로 나눠서 가공을 해서 평균적인 부하량을 적용하는 가공 방법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최적 황삭 가공 방법은 상대적으로 XY 피치 값을 적게 주고 날장은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이용하는 황삭 가공 방법이고요. 보통 깊이가 깊은 가공을 할 때 한 번에 공구 날장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가공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적절한 크기의 공구를 설정을 해서 한 번에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잔삭의 불편함도 좀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일반 황삭과 비교해서 황삭 시간을 4배 이상 단축하고 공구 마모를 분산시켜서 공구 수명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지금 설명드린 최적 황삭의 실제 가공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구의 측날을 모두 이용해서 가공하기 때문에 절삭 효율을 높이고 공구 전체 플로트에 이제 받는 부하를 분산시켜서 공구 수명을 연장하고 기계 마모 또한 줄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이 일반 황삭 가공과 최적 황삭 가공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통해서 제가 가공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일반 황삭 가공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다 적은 절임량으로 층층이 가공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공 시간을 보시면 약 3시간 40분 정도의 가공 시간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최적 황삭 가공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의 날장을 최대한 이용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원호를 그리면서 한 번에 가공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공 시간은 약 24분 정도로 일반 황삭보다 확연히 단축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황삭 가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위에 부분의 형상에 해당하는 형상 황삭 가공을 이제 모델의 높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만들어진 툴패스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두 개의 보스 사이의 영역에는 지금 가공 시 사용하는 공구의 크기 때문에 가공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작은 공구로 가공을 하셔야 될 텐데요. 간단하게 황삭 툴패스를 하나 복사를 하셔서 이제 해당 영역만 가공하는 황잔삭 가공 툴패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툴패스에서 이제 해당 영역을 가공할 수 있는 보다 더 작은 크기의 공구로 설정을 해주시고 다른 영역은 그대로 같이 지정한 상태에서 레스트 가공 옵션만 사용을 하시면 앞서 황삭에서 사용하셨던 공구 직경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인식을 시켜주시려면 한 22 정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좋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공구 지름 대비 피치 값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텝 다운 깊이 값도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 이제 비절삭 이송 구간인 링크 부분까지 설정해서 툴패스를 생성을 해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영역을 다시 중복 가공할 필요 없이 미절삭된 소재만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해당 공구로 가공 툴패스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D 모델링을 활용을 하시면 미절삭 구간도 자동으로 찾아서 그 부분만 가공 툴패스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이 포켓 부분의 툴패스를 한번 생성을 해볼 텐데요. 이 포켓 부분을 보시면 단위진 형상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최적 황삭 가공 방법으로 10mm의 공구를 사용을 해서 영역을 지정을 해볼 텐데 처음에는 제가 상단의 포켓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서 한번 툴패스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값은 따로 지정하실 필요 없이 제가 선택한 포켓의 면의 높이 값을 인벤터가 자동으로 인식을 할 거고요. 네, 값을 입력을 하시고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제 화면과 같이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여긴 단이 져 있는 이제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모드로 가보시면 여기에 충돌 시 멈춤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시뮬레이션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재생을 해보시면 공구가 충돌이 나서 멈추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공하고자 하는 포켓을 보시면 상단 포켓을 가공하기 위해서 공구가 진입을 할 때 하단 포켓의 소재 부분이 아직 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걷어내지 않은 소재 부분에 공구가 진입을 하면서 충돌이 발생을 한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안전하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충돌이 나지 않게 다시 수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영역을 다시 풀어주시고 이번에는 선택하는 순서를 하단 포켓을 먼저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툴패스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보시면 똑같이 충돌 시 멈춤 옵션을 켜고 재생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공구가 이제 충돌이 나는 부분 없이 하단 포켓의 영역을 먼저 가공을 하고 소재가 걷어내진 상태에서 안전하게 상단 포켓까지 가공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터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실제 가공에 앞서서 굉장히 안전하게 충돌 검증까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옵션을 확인을 해보자면 이제 포켓 부분을 가공하기 위해서 램프로 공구가 돌면서 진입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옵션을 조금 더 지정을 하시는 부분은 램프의 각도 값도 상하단 값을 다르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똑같이 램프로 공구가 진입을 하면서도 다른 각도 값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공구가 받는 측벽 부분에 부하를 줄일 수가 있고 또 가공 시에 공구 밀림도 방지를 하면서 이제 공구의 수명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포켓 가공을 완료를 했는데 지금 형상을 보시면 오른쪽에 같은 모양의 포켓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반복 작업을 하실 필요 없이 이미 생성해 놓은 툴패스를 가지고 새 패턴에 추가 작업을 해주시면은 제가 작업하고자 하는 기준을 가지고 복사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 평면을 선택을 해서 간편하게 복사를 하시면 해당 툴패스가 동일하게 복사되는 것 또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황삭에서 마지막으로 보어 가공을 한번 해볼 텐데요. 보어 가공 툴패스에서는 이제 원통의 지름이 크기 때문에 공구통에서 보다 큰 공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보어의 영역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또 보시면은 3D 모델링으로 제가 영역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공 깊이가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가공을 하고 싶으시면 옵셋 값을 한 -1, 2 정도로 더 주실 수도 있겠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체 황삭 툴패스가 이제 보어 가공까지 모두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정삭 가공은 이제 동일하게 황삭에서 활용하셨던 툴패스들 그대로 복사해서 가공 여유만 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곽 정상과 형삭 정삭 그리고 보스 외곽과 제가 앞선 황삭에서 작업을 했었던 이제 포켓 부분, 보어 부분까지 모두 가공 여유를 0으로 지정을 해서 정삭 가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롯 가공 툴패스를 활용해서 슬롯 영역에 해당하는 툴패스도 이어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번에는 드릴 가공 툴패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센터 드릴 툴패스가 모두 이제 생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앞서 모델링에서도 인벤터에서 모델링을 한 번에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미 작업자가 해당 모델링의 정보를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만약에 작업자가 다를 경우에도 이제 3D 모델링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홀이라는 것과 탭이라는 거를 시각적으로도 확인을 곧바로 가능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곧바로 드릴 가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통에서 드릴 가공에 사용할 공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가공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면 동일한 직경 선택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동일 직경의 홀을 자동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D 모델링이기 때문에 홀의 높이 값이 모델의 깊이 값 기준으로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홀 팁 옵션을 사용을 하셔서 팁을 더 진출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여유 값을 조금 더 지정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사이클도 원하는 사이클을 선택을 하셔서 드릴 코드를 출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은 여기 카운터 싱크 부분도 해당 부분에 모델의 영역만 선택을 해주시면 카운터 싱크 툴패스를 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가운데 부분에 탭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도 탭 드릴 가공을 먼저 해놨고요. 그 다음에 드릴에서 공구 통해서 탭에서 사용할 탭 공구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가공 영역을 탭에 해당하는 홀을 선택하시고 동일 직경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나머지는 높이값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탭에 해당하는 툴패스도 금방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드릴 가공 툴패스가 모두 완료가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시면은 설계 부분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설계 쪽에서 이제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다시 모델링을 하시고, 다시 모델링을 또 불러와서 캠을 수정을 하시거나 이렇게 좀 번거롭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인벤터는 통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이 모델링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곧바로 반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탭홀이 관통되어져 있는 부분을 제가 깊이 8로 설계 수정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설계에서 탭의 깊이값만 변경을 해주시고, 이미 생성해 놓은 툴패스를 계산만 다시 해주시면은 캠에서는 다른 작업을 하실 필요 없이 제가 수정한 높이값을 기준으로 탭 드릴과 탭이 자동으로 한 번에 수정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모델링에서 설명하셨다시피 이제 모델링에 못따기 부분이 없어도 이제 보통 못따기 작업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못따기 작업을 해볼 텐데요. 공구통에서 못따기 공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전체 모서리 부분을 못따기를 하기 위해서 영역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서리를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단위집 모서리까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0.5의 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값에서 0.5로 곧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툴패스가 못따기까지 생성이 되어졌고요. 생성된 못따기 툴패스를 보시면 제가 전체 모서리는 선택을 했지만 해당 못따기 공구로 가공 시 모델과 간섭이 나는 부분을 3D 모델링을 인식을 하여서 자동으로 회피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간섭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툴패스가 생성되지 않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포켓의 내부 부분에도 이제 모서리 부분에 간섭이 날 것을 확인을 하여 툴패스가 생성이 되지 않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2D 도면에서 곧바로 가공 데이터를 내신다면 작업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못따기 가공을 하셔서 이제 불량이 날 확률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3D 모델링에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모두 완성된 부분을 시뮬레이션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다음과 같이 각 공정별로 색상으로 표시돼서 조금 쉽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완가공된 소재의 모양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까지 확인을 하셨으면은 이제 기계 가공을 위한 NC까지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옵션 값이나 이제 포스트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NC 파일을 출력을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NC 코드가 출력이 되어지고요. 오토캐드 HSM 에디트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부분을 간편하게 찾으실 수도 있고, 편집 기능까지 좀 다채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3D 캠을 사용을 하시면은 2D 캠에 비해서 간섭 회피라든가 모델 인식이라든가 그리고 모델의 높이 부분까지 조금 유연하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D 가공만 해보신 분들은 3D 모델링을 생각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 지시서까지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네, 그러면 전체 캠 사이클에 대한 발표를 마쳤고요. 그럼 이제 이어서 SCK의 이승열 차장님이 가공 위한 모델 배치 최적화 네스팅 데모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스팅 유틸리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뭐 혹시 이제 뭐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저희 철판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 자재를 이제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일을 옛날에 해봤을 때 빈 공간 없이 자재를 꽉 채우면 막 뭔지 모를 막 희열감 이런 거를 이제 느끼곤 했는데 그 당시에는 CAD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스팅 유틸리티라고 하는 건 이제 오토데스크 저희 PDMC 안에 포함된 제품이고요.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D나 2D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 저희 원판에 배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적화된 배치 결과를 얻어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네스팅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모델로 변환해서 방금 보셨던 인벤터 캠에서 바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플라즈마나 워터젯, 레이저에 맞는 이제 2D 커팅 경로도 생성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DXF 파일로도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오토캐드나 이런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벤터 네스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바로 인벤터 안에서 그냥 크리에이트 네스팅만 눌러주시면 바로 쓰실 수가 있고, 이제 이 단위에 맞게 템플릿을 선택을 합니다. 뭐 인치인지 밀리미터인지 선택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자동으로 이제 그 관련 설계 데이터를 쭉 불러드려요. 이 소스를.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별도로 여기 추가 버튼 입력하셔서 이제 뭐 파일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로드가 됐는지 이제 왼쪽에 체크 표시가 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배치된 이제 소스 파일들 이렇게 쭉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원판에 배치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여기에 두께별로 지금 어떤 자재들이 필요한지 여기 쭉 리스트업이 되죠. 두께별로. 그리고 재질은 뭔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스팅 배치를 할 때 이게 자동으로 회전이 되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확인을 이제 세팅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네스팅을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왼쪽 상단에 오토매틱 업데이트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제 네스팅이 진행이 되고, 바로 이 네스팅된 원판의 이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배치가 되었는지 나오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각각 자재에 대한 효율 같은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자재에 대한 효율 지금 39%를 쓰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보유한 이제 원판이 있을 거잖아요. 뭐 쓰다 남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조금 이제 뭐 쓰다 남은 거, 잘린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폭과 넓이를 지정을 해줍니다. 1500에서 지금 이제 1000mm로 사이즈를 바꿨고요. 사이즈를 바꾸고 나서 업데이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뀐 이 원판에 이제 배치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각각 이제 비교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 보유한 이제 자재 사이즈에 맞게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자재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스팅 작업이 완료된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걸 그 오토캐드에서 쓸 수 있게 2D 파일,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3D 모델 파일로 넘겨서 인벤터 HSM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어서 바로 2D 커팅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인벤터 캠에서 이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까지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은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지금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제 원판을 이제 그냥 길게 쓸 건지 아니면 1500으로 할 건지 아니면 1000ml로 줄여서 쓸 건지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네스팅 이피전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39%의 효율.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59%의 효율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재를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이제 많이 그 확연하게 결과값이 다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생산관리팀에서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눈물이 앞을 가린 적이 되게 많은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제 뭐 설문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설문조사 저희 진행해 주시면서 좀 Q&A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A를 한번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그 질문에 대한 답글이 달려져 있지 않은 거 위주로 제가 먼저 먼저 질문을 주신 분 기준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박훈재 씨가 드릴 가공 영역에서 중심을 선택하시는데 2D 설계상 자동으로 선택도 가능한지요? 드릴 공정이 많을 때에 작업자의 휴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을 듯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인벤터에서 2D로 작업을 하실 때는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그 서클의 중심 포인트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그 웨비나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3D 모델링을 하셔서 3D로 그 모델링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3D 모델링으로 작업을 하시면 해당 같은 지름의 모델링 부분, 같은 홀도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지고 그리고 깊이까지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휴먼 에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오이찬 씨가 인벤터 캠에서 포스트 프로세서로 NC 데이터를 만들고 시뮬로 돌려보는 부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포스트 프로세서로 넘어가기 전 시뮬레이션 돌리면 잘 되는데 포스트 프로세스로 넘어가서 시뮬레이션 돌리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미 해봤던 부분인데 포스트를 먼저 출력을 하시고 시뮬레이션을 하셔도 전혀 상관없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 주신 부분 자체만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결과물이 조금 다르시다라고 하시면 그 개인 결과물을 가지고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성환 씨가 3D 모델에서 가공 패스 생성 시 툴 선택이나 가공 조건 등의 자동화는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공구를 선택을 하실 때는 공구는 사용자가 이제 작업하고자 하는 곳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공구의 치수나 종류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가 필요하다면은 해당 기본 프로그램, 캠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세진님께서 홀 선택할 때 뭐 드래그가 안 되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우선 드래그로 선택은 되지 않고요. 그 스케치를 하실 때 점 객체만 있으면은 이제 구멍을 뚫을 때 한꺼번에 딱 이제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케치에 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점으로만 구성을 하시면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네, 박훈재 씨가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답변한 내용이랑 비슷해서 이제 2D에서는 포인트로 선택을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이즈로 홀을 자동 선택을 하고 싶으실 때는 3D로 모델링을 해서 동일한 사이즈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깊이까지 자동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3D 모델링으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구태희 씨가 툴패스 편집 기능이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툴패스 편집 기능도
이제 편집에는 편집 기능도 어떤 편집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편집 기능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편집은 가능하고 이거는 기능에 따라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세진 씨가 삼축 외에 다축 가공을 위한 부분도 있습니까? 인터페이스에 아까 보니 우측 관련 기능은 두 가지가 보인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인벤터는 지금 제가 오늘 데모에서 보여드린 일반 삼축 가공 이외에도 다축 가공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부품 가공을 세미나 주제로 이제 2D 기준의 툴패스를 위주로 보여드렸지만 곡면 모델링 기준으로도 가공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다축 가공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이제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 이제 SCK의 다음 웨비나 시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